박근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12월 1일 플래공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네요. 여기에서는 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신용 공여액하고 여신의 차이점 알죠? 여신은 단지 론이라고 해서 단지 빌려주는 건데 반해서 신용 공여를 빌려주긴 하는데 그 채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믿고 한다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공동관리 절차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에게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라고. 음, 이제 이 부분이 이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아마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의결권 행사가 어떤 제한되는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중에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에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권리가 제한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존재 의문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자, 요 말이 결국에 지금 뭐냐면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에 어떤 그 금융기관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음, 그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협의체 개최 이후에 있는 경우도 지금 존재 여부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점이 어디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이 공동관리 개시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게 다툼이 있는 이전과 이후도 전부 다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걸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라고 해서 지금 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 빌려준 이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해를 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싶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한번 판례를 한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런 파산과 관련된 부분, 신용공여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등장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배당 이의가 있네요. 그렇죠? 별채권, 특별히 제외시킨다 이 말인 거죠. 파산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죠. 별채권 행사에 따른 지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1항에 따라서 조세 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 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체납 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 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부국세징수법 제7조 2항에 따라서 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렇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 이게 결국 파산이 일어나는 그 시점 전에 있는 부분은 별채권 행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볼 때 법률적인 부분이 상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쟁점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엄격하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보고 특별히 이게 상식 수준에서 당연히 이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냐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되어서 요즘 이런 것이 좀 많죠. 본 PF 자금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 기승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공사한 데까지 산정하면 되는 거죠. 상식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승고 비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 그런 부분이죠. 공사 도급 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서 공사 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럼 특약에 따라 가지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도 어떠시면 당연한 사항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그 채권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장차 그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좀 표시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표시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이 청구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확장할 뜻을 표시를 했다고 했네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또 확장을 또 했다는 거네요. 이게 변경 신청을 한 거네요. 그렇죠?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해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를 확정시켰어요. 적극적이다 할 수 있는 거죠. 표시가 되었고 확정을 나중에 했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법률사항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뭐 이렇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우리 자주 이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 제136조 1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관의 역할을 하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분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그죠. 당연한 이야기도 이거죠.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 들어가 있어야죠. 네?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관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심판관이 있는 거고 재판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가 후질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되어 있죠.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는 일이 된다. 범한 것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요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번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보험금이네요.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 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그 계약서를 좀 잘 읽어봐야 되겠죠.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이고 획일적 해석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공정거래, 만약에 여러분들 보험약관에서 너무 이거는 불공정하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이 판단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고 했죠. 꼭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 중에 아무리 뜯어보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험가입자가 함부로 배척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또는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아마 저는 볼 때 보험가입자가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것도 이게 법률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분들한테 했는데,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소속까지를 대법원까지 이렇게 간 사례는 결국 이게 패소한 때나 이게 소고기로 나온 거,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 저는 항상 봐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히 있죠. 이게 법적인 부분은 크게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리가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뭐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과학기술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법은 보수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상식 수준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그 판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대상에서 지금 재심 판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하면 판단하기가, 집합검문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챗GPT가 있고 하더라도 있죠. 그 부분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사리 판단하는 거는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챗GPT가 판단까지 해주기에는 아직까지 무리수가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챗GPT가 그 판단까지가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에 행동하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챗GPT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은 우리 개인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는 상황에서 챗GPT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리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공부를 계속 보자는 겁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이 주의 의무의 정도 및 주의 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 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놨겠죠. 자,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럴 수는 있죠. 뭐냐면은 어떤 일 때문에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떤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발생했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간접 사실로 해가 도저히 그런 사실은 그 당시에서는 없었다. 간접 사실. 그러니까 없었는 상황이면 당연히 지금 했던 그 의료 행위를 했던 그 사항이 바로 간접 그것이 바로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인 부분이죠. 물론 이게 개연성이죠. 개연성. 우리 연역법이 아니고 귀납적으로 개연성인데 다른 상황들은 아니라는 걸 충분히 그걸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건 한번 볼까요, 그냥?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화합 청소년과 병동 간호사 을이 37일이 된 병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관 흡입을 시행하였는데 이후에 병의 산소 포화도가 지금 저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안에서 갑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 흡입 당시에 병에게 삽입된 튜브가 발관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튜브 발관이 을이나 위 병원 의료진이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또 인정되어야 하면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다른 지금 출산한 그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이게 기관 흡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상황으로 했겠죠. 이게 절차를 맞춰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경우만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투부의 발광과 병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요거는 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입하지 못한 과실로 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개연성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과 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시 판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원심에서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간호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억울하죠. 억울하죠. 이상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는 법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법리적인 판단에서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리적인 판단에서 저는 볼 때는 이거는 대법원에서
뭐, 당연한 이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판단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리 판단을 해달라는 건 쪽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조금 뒤에 제가 다음